기초 임무 강의 제5강을 진행하겠습니다. 5강은 교재 페이지 24쪽입니다. 제6절 보치기 되겠습니다. 1번 면적 높이 등의 산적 방법입니다. 1. 면적의 산정 방법. 첫째, 건축 면적 들어갑니다. 건축 면적은 바로 밑에 그 표에 있다시피 건폐율과 관련됩니다. 건폐율이란 무엇인가 하니까 건축 면적이 들어가는데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다. 근데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말이죠. 우리가 퍼센트라고 그러잖아요. 퍼센트, 그죠? 퍼센트가 되려면 수학적으로 얼마를 곱하죠? 100을 곱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는 법에는 원래 100 곱하라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100을 곱해가지고 뭐로 단위로 하죠? 보통 우리가 퍼센트를 단위로 하죠. 다만 시험지 나올 때는 절대 미터법으로 쓰지 않고 한글로 씁니다. 한글로.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는 뭐라고 나온다? 시험지 나올 때는 한글로 퍼센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80 이렇게 제곱미터 하면은 이걸로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한글로 나옵니다. 어떻게 한다? 80하고 이걸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평방미터라고도 읽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다 한글화 돼 있어요. 법전에는. 그래서 시험지 나올 때는 이걸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한글로 퍼센트 그리고 제곱미터도 이렇게 제곱미터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세제곱미터는 이거는 세제곱미터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걸 갖다가 공부할 때 입방미터라고 배운 적도 있었죠. 옛날에 입방미터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세제곱미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하냐면 한글로 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톤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 우리 나중에 이제 배울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다. 그럼 대지 면적은 뭐냐? 대지 면적 이미 배웠는데 여기 대지 면적 나올지 모르겠네.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지난번에 간단히 배웠으니까 대지 면적은 이겁니다. 여기 만약에 이제 대지가 있다.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이게 이런 건물이 들어앉아 있다. 이게 니은자 건물일 수도 있고 기역자 건물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은 이게 건물이 앉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일대 대지 면적은 바깥에 기역만 얘기할까요? 안에 있는 니은도 포함할까요? 아니면 기역, 니은 다 포함한 걸까요? 대지 면적은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다 포함한다. 그런 뜻입니다. 몽땅이 바로 대지 면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지 면적이고,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인 것은 쉽게 얘기해서는 이 부분이 바로 건축 면적입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우리가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이게 벽이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요거예요. 그죠? 또 근데 이 두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게 만약에 이걸 다 건축 면적 잡으면 건축주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요건 벽이고 요 안에만 쓰는 거니까. 그것도 요 안에만 쓴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성을 위해서 가운데, 요 가운데 안쪽, 이 벽 가운데 중심선 안쪽을 뭐라고 한다? 요걸 갖다가 건축 면적이라 불러요.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래야만 이제 공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 건폐율인데 그렇다면 건폐율은 수학적으로 제일 꽉 차봤자 얼마는 넘을 수 없을까요? 건폐율은 100% 넘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꽉 차봤자 100%예요.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어떤 사기꾼이 와가지고 제가 건폐율을 120% 해주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꽉 차봤자 지가 꽉 차봤자 100%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 배웠어요. 용도 지역 배웠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상업적이다, 주거적이다, 뭐 녹지이다 등등인데 이때 사업적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기 강남에 있는 중심 사업적이나 일반 사업적은 이 건폐율이 높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건축 면적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뜻입니다. 보니까 건축 면적은 보니까 건축물의 외벽이나 외벽이 없을 때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 안쪽으로 수평 투영 면적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걸 다시 이제 쉽게 그림 그리면 이렇습니다. 금방 간단하게 봐드렸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옆에 인면도를 그렸어요. 인면도 그렸다. 요게 이제 외벽이나 외곽 기둥이나 봅시다. 그럴 때 건축 면적 잡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혹시 또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다? 요게 어떻다? 이제 지붕이라 보고 이렇게 돼 있다 보고 여기 이제 외곽기둥이나 외곽기둥이나 외벽이 되겠죠? 그것의 무슨 선? 중심선이다. 그러니까 건축면적 계산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계산하면 억울하다고 그랬죠? 왜? 어디만 써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노는 건 이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한다? 외벽의 분선, 중심선, 요 안쪽. 요걸 갖다 뭐라 한다? 요걸 갖다가 건축 면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또 하다 보니까 또 얌체들이 있다. 어떤 얌체들이 있느냐? 이걸 계속 고집하다 보니까 아 그래? 잘 됐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 뭐죠? 외벽이죠? 여기 외벽이죠? 그렇다면 여기 대지가 있으면 건축 면적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 중심선에서 요걸로 잡아야 되겠죠? 이걸로 잡아야 되겠죠? 아 그런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가 대지면 이렇게 지붕을 올려버렸다. 그래 놓고 요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다 쓰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니다. 이럴 때는 이거 안 해준다. 미안한 이거 아니야. 어떡하냐? 양쪽에서 보통 몇 미터냐면 1미터. 1미터 빼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다 건축면적으로 잡아야 돼요. 예외입니다.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놈들은 이걸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다 이렇게 치니까 요 1m 빼고 나머지 다 건축면적으로 잡는단 말이죠. 다만 이걸 1m 빼주는데 누가 왔냐면 한옥이 달려왔어요. 한옥은 원래 튀어나와야 돼요? 안 튀어나와야 돼요? 튀어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한옥 얘기를 저를 어떻게 다른 건물 같이 취급합니까? 저는 1m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 너는 2m 빼줄게. 그래서 2m 빼주는 거예요. 빼줄 때. 그랬더니 또 뭐냐면 불구사 대웅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큰 거 있죠. 큰 전통 건물 있잖아요. 전통 건물 같은 거 큰 한옥 같은 거가 튀어나왔다. 큰 거 대웅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튀어나왔다. 와가지고 저를 한옥처럼 취급하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크잖아요. 그럼 너는 4m까지 빼줄게. 이거 빼준 걸 얼마까지? 4m까지 재일 수도 있고 등등등. 또 어떤 경우는 3m 빼줄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한옥은 2m, 큰 전통 건물은 뭐 절 같은 거는 3m 빼주고 그런데 보통은 몇 미터 빼주고 1m 빼준다. 그런데 이건 예외예요. 원칙 뭐다? 외벽의 본선이다. 중임선 또는 외곽 기둥의 중임선 안쪽으로 계산한다. 그것이 건축 면적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원칙은 외벽이 없는 경우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을 말하고 외벽이 있으면 외벽의 중심선인데 그 둘러싸인 부분은 수평투의 면적인데 수평투의 면적은 평평한 걸로 계산하는 뜻이고 다만 예외가 있다. 예외는 제가 대강 말씀드렸어요. 이런 예외가 있는데 이건 자세하게 나중에 언제 배운다? 기본 강의 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건폐율 계산은 어떻게 한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인데 만약에 그 비율 나와 있죠? 이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겁니다. 거기 대지는 한데 건물이 2개 들어있다. 여기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거 다 합쳐서 어떻게 한다? 건축 면적으로 잡는 거예요. 이거 다 합쳐가지고 한다. 합친다가 괄호 열고 나와요. 보니까 둘 이상 있을 때는 건축 면적의 합계로 한다.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하나만 한다. 큰 것만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다 합쳐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뭐냐? 자, 바닥 면적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뭐죠? 요거는 2층이죠. 여기는 1층이죠. 이때 이 바닥 면적은 그냥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은 그리고 각 층 바닥 또는 일부입니다. 각 층 바닥이나 전부 바닥이 또는 일부의 벽 기둥의 중심선 안쪽 해가지고 바닥 면적을 계산한다. 만약에 2층 바닥 전부에 대해서 바닥 면적 얼마냐 그러면 여기 벽. 근데 여기서는 외벽이란 말 안 써요. 주의하세요. 아까는 건축 면적 외자가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외자가 안 돼. 그냥 벽 기둥입니다. 외자가 안 들어가요. 그냥 벽이라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선? 중위선. 그럼 여기 중위선, 여기 중위선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가 된다. 바닥 면적이 된다. 이것도 다 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이게 2층 바닥 면적이죠. 근데 이건 각층 바닥면 2층 바닥면 전부를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일부도 또 바닥 면적으로 봐요. 일부를. 예를 들어서 여기 1층의 바닥 면적 봅시다. 1층 바닥 면적은 여기 벽 또는 기둥 있겠죠.
여기가 중위선이죠. 여기 중위선, 여기 중위선, 여기가 어떻게 된다? 여기가 어떻게 된다? 이것이 1층 바다 면적이 되겠죠. 근데 일부도 바다 면적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요거 갖다 중간에 이렇게 막았다. 이렇게 막았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몇 호죠? 102호. 여기 102호가 되잖아요. 이때 일부. 101호 바다 면적 얼마냐? 계산하면 일부잖아. 그죠? 101호는 또 어떻게 한다? 여기에 중위선, 요거 벽에 외자가 안 들어갔잖아요. 외자가. 그냥 벽에 중위선에서 이 부분이 뭐가 된다? 101호 바다 면적이고. 102호는 여기 중위선 있죠? 거기 중위선 해가지고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이것이 102호의 바다 면적이다. 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이렇게 바다 면적은 각층 또는 일부에 대해서 벽이나 기둥의 중위선 안쪽이 바다 면적이다. 여기. 그리고 이 바다 면적을 다 합친 거. 이거 다 합친 걸 뭐라고 하냐? 각층 바다 면적 몽땅 합친 걸 뭐라고 하냐면 연면적이라고 한다.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연면적. 몽땅 합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연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 연면적 나오네. 연면적 보니까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다 면적을 합계로 한다라고 하죠. 연면적입니다. 그러면 주의할 건 뭐냐면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 나왔어요. 작년에. 이거 나왔어요. 작년에. 쉬운 게 나왔으니까 작년 시험 문제가 쉬웠어요. 그래서 여기 현재 보면은 지하 1층, 지상 2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때 층수 계산할 때는 지난번에 배웠어요. 층수 계산할 때 이걸 지하층 층수로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2층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바다면적 얘기할 때 바다면적은 연면적, 자, 연면적 얘기할 때 바다면적 다 합쳤다고 그러잖아요. 다 합칠 때 이 지하층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지난번에 얘기했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라고 들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100제곱미터고 그러면 요거의 연면적 얼마다? 하나, 둘, 세 개니까 얼마다? 300제곱미터가 되겠죠. 이것이 연면적이다.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용적률 계산. 용적률 어떻게 하냐면 용적률 공식은 대지 거기 나온 대로 대지 면적에 대한 뭐다? 연면적의 비율이다. 이것도 어떻게 한다?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했죠. 이거 비율인데 이때 연면적에는 보통 연면적은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나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이 지하층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것이 작년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쉽게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때 연면적을 얼마로 계산한다? 200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이해하셨죠? 그 얘기가 여기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보니까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다면적 합계다. 여기까지 일단 알았죠? 지하층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러나 밑에 용적률 계산할 때는 빼는 것들이 있다. 첫째, 지금 얘기한 지하층 면적 빼버린다. 그럼 빼고 계산했죠? 근데 빼는 게 더 있어요. 지금 지하층만 빼는 것이 아니다. 또 빼준다. 못 빼주냐? B번 보니까 지상층 주차장 면적, 부속 용도로서는 주차장 면적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고층 건축물하고 준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 이것도 빼줍니다. 이것도 빼주고. 네 번째가 뭐냐면 헬리포트 얘기입니다. 헬리포트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경사 지붕 아래에 있는 대피공간도 빼줍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은 지하층 면적 빼는 건 다 알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상층에 있는 주차장 면적 빼는다. 이것도 알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초고층하고 준초고층에 피난 안전구역 먼저 빼버리고 계산해준다. 이 피난 안전구역은요, 한층 통째로 비워놓는 거예요. 통째로. 사람이 안 들어가요. 통째로 사무실로 안 써요. 그냥 통째로 비워놓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는 전기실, 기계실 들어가 있지만 사람이 쓸 수 있는 건 안 들어가요. 강의실도 못 들어가요. 그냥 통째로 비워놔요. 아예. 그것이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갖다 염적할 때 집어넣으면 손해잖아요. 그죠? 건축자한테 너무 억울하잖아요. 쓰지도 않는데. 그래서 빼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니까 D도 빼준다. D는 뭐냐? 지난번에 했지만 이겁니다. D는 헬리포트라고 그래가지고 헬리포트. 헬리포트란 무엇이냐 하니까 헬리콥터가 앉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헬리콥터가 앉을 정도의 건물은 작을까요? 클까요? 크다. 이렇게 그림이 돼요. 두 가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헬리포트 앉는 건물은 11층 이상이에요. 11층 이상. 이 11층 이상 건물 이미지가 됐죠? 당연히. 그 다음에 바닷물 잡기가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주의할 것은 1만 제곱미터가 어떤 게 1만 제곱미터? 요거 11층 이상만 쳤을 때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건축물들은 각각 1만이 훨씬 넘는다. 1만이 훨씬 못 된다. 1만이 훨씬 넘는 건물입니다. 요 위만 써도 1만이니까. 그럴 때 여기는 비상수단을 위해서 만약에 불나거나 그러기 위해서 헬리포트를 설치하는데 헬리포트는 이게 옥상이면 평면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헬리포트예요. 별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헬리콥터가 날라와서 안다고 그랬죠.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와서 안 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거는 말이죠. 우리가 배웠는데 이런 경우는 헬리포트를 꼭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치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옆에 공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뭐다 줄사다리 내려 가지고 사람 싣고 올라가는 거 있죠. 인명 구조공간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평지붕일까요? 경사지붕일까요? 평지붕. 평지붕은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인명 구조공간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이건 무슨 지붕이죠? 경사지붕. 이것이 바로 동그라미 D예요. 그러면 여기는 헬리콥터가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앉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어디 피난하냐? 이 밑에 뭘 만드냐면 거기 뭐라고 표현되죠? 여기 대피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 임시로 숨어 있는 거예요. 대피 공간. 요거는 건축물 지을 때 이걸 연면적으로 잠다 안 잠다? 안 잠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연면적 계산할 때 바다면적으로 잡지 않는 것은 이 건축주한테 유리한 것이다, 불리한 것이다. 유리한 것이다. 이익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까지 잡아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빼준다. 일단 우리가 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빼는 게 뭐라고 했죠? 지하층 뺀다고 그러잖아요. 작년 시험에 쉽게 나와서 지하층 뺀다. 그것만 나왔어요. 빼는 게 원래 몇 가지인데 네 가지나 되는데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밑에 용적률 공식. 용적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다만 그 연면적 계산할 때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다 합쳐서 연면적으로 본다. 그거 똑같아요. 건축 면적하고. 그리고 여기 연면적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연면적이 아니라 네 가지, 지하층 등등 네 가지는 여기 들어간다, 뺀다, 빼고 계산한다. 이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옆에 갑시다. 기초 그 정도는 되고 올라가서 높이 산정관법. 높이는 지표 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지표는 그 바닥부터 지표면이죠. 거기 바닥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인데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다 해놓고 처마 높이 봅시다. 처마 높이는 지표면부터 건축물의 지붕, 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 상단까지 높이다. 처마 높이는 보통 높이보다 조금 높을까요? 조금 낮을까요? 처마 높이는 조금 낮겠죠? 어쨌든 간에 이 처마 높이는 어떻게 한다? 지표면부터 건축물의 지붕, 틀. 우리 건축법은 지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붕 구조가 중요하니까 지붕 틀 그래요. 지붕 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받쳐준 거 있죠. 이걸 갖다 받쳐주는 거, 받쳐주는 벽이라든가 또 깔돌이는 뭐냐면 수직으로 받쳐주는 거. 볼을 갖다가 작은 볼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거 있어요. 수직으로 받쳐주는 게 이렇게 보가 있으면 수직으로 조그맣게 해가지고 수직으로 받쳐줍니다. 이게 깔돌입니다. 수직으로 받쳐주는 겁니다. 또는 기둥 상단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처마 높이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반자 높이. 반자 높이하고 층고는 중요하니까 그림 그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자 높이 층고. 반자 높이 층고. 자, 이제 봅시다.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돼 있다. 여기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 이건 뭘 표현했을까? 이건 그래서 우리가 속사말로 공구리 쳤다 그러죠? 이렇게 콘크리트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먼저 2층 기준해 가지고 반자 높이 보겠습니다. 반자 높이 2층 기준에서 반자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이 바닥서부터 어디까지 높이냐? 반자까지 높이다. 반자는 뭐냐면 이게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면 이게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자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건물은 반자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반자 쳤잖아.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으로부터 이 반자까지가 바로 반자 높이입니다. 영어로 플로어에서 실링까지 바닥에서 천정까지가 반자 높이인데 여기를 그림 그린다면 여기 실링, 즉 천정이 뭐냐면 이렇게 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콘크리트하고 천정 사이는 이거 비었을까요? 안 비었을까요?
비었죠. 요즘은 이제 카페 같은데 이걸 딱 뜯어내가지고 일부러 멋있게 보이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어떡하네. 그럴 때 반자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자높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지면 있지만 어떤 때는 이게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을 수도 있잖아요. 기울어질 수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거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뒷부분. 이때는 그냥 평균 낸다 표현하지 않고 약간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한 방에서 반자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각 부분의 반자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평균이 아니라 단순 평균이 아니라 거기 반자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다. 실제적으로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 계산하기 대단히 어렵겠죠. 그러나 시험 문제 볼 때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즉 일단은 바닥부터 어디까지다? 반자까지 높이인데 다만 그 높이가 서로 다를 때는 각 부분의 반자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해서 높이를 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층고. 층고는 층 높이입니다. 층고는 층 높이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냐면 자, 주의하세요. 방의 바닥과 주체 봅시다. 이것도 방의 바닥과 주체 윗면입니까 아랫면입니까? 시작이 거기 보니까 윗면이다 아랫면이다. 시작을 보니까 거기 윗면이죠. 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위층 바닥과 주체 아랫면입니까 윗면입니까? 그것도 하셔야 돼요. 아랫면 윗면. 그거 한글이가 보고 대답해야 돼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랫면이 윗면이에요. 윗면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이거 중개사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짝 내냐면 층고라 하면 방의 바닥 끝에 윗면에서 위층 바닥 끝에 아랫면이다. 아주 그럴듯하죠? 틀렸어요. 그 뜻입니다. 그런 걸 제가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층고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층고예요. 밑에까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게 층고인데. 그럼 가만히 보면은 반자 높이가 높은 것 같아요? 층고가 높은 것 같아요? 층고가 높죠. 이해하셨죠? 근데 또 층 높이도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여기처럼 똑같이 표현합니다. 뒷부분. 뭐라 표현합니까? 한 방에서 층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각 부분의 높이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가중평균. 이거 똑같죠? 면적에 따라서 가중평균한다. 이것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러나 그렇게만 알면 돼요, 그냥.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층고는 방의 바닥구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체 윗면까지다. 이거 아랫면이 아니라 윗면까지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층수. 오히려 5번에 층수가 제일 잘 나옵니다. 층수가 많이 나와요. 층수는 일단은 지하층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작년 시험지에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작년 시험지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요 얇은 책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첫째 지하층 층수 안 들어간다. 두 번째 층의 구분이 불명확할 때는 몇 미터마다 하나층으로 계산한다? 거기 4미터마다 하나층으로 계산한다. 층을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4미터마다 하나층이고. 세 번째,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달라요. 그런 건물 있잖아요. 이쪽 거 보면 6층이고 저쪽 보면 8층입니다. 이거 몇 층이냐? 이런 얘기다. 이쪽 보면 6층이고 저쪽 보면 8층이다. 이것도 시험문제 나온 적 있어요. 어떻게 냈냐? 시험장. 그럴 때는 평균 내서 7층이다. OX. X다. 그거 뭐라고 되세요, 거기에? 많은 층. 그러니까 8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온 적 있습니다. 층수가 다를 때는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층수로 본다. 그런 것도. 층수가 제일 잘 나옵니다. 이 모두 몇 가지 중에서 5가지 중에서 층수가 제일 잘 나오고, 특별히 기본이 나오면 지하층은 빼고 계산한다는 사실, 즉 지상층만 계산하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데 작년에 나왔어요. 제가 지금 작년이라는 것은 2019년도 9월 28일 몇 달 안 됐지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행 강제금입니다. 소위 집행벌이라고 부릅니다. 들어갑니다. 약간 이론적인 것인데 이건 이제 약간 행정법 이론입니다. 행정법 이론인데 좀 설명 들어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건축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두 가지 방식으로 이행을 확보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행정벌을 과합니다. 행정벌. 건축법 위반했을 때 뭐 징역을 살게 된다든가 벌금 매기게 된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게 행정벌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나온 대로 집행벌입니다. 집행벌은 집행할 때까지 계속 매깁니다. 집행할 때 계속 매기는 게 집행벌입니다. 근데 이 벌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벌은 또 뭐로 나누냐? 행정벌은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로 나눠집니다. 행정형벌은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행정형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징역하고 벌금입니다. 징역하고 벌금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건축법 위반해가지고 징역 먹었다, 벌금 먹었다, 그러면 이거 전과 오를까요, 안 올까요? 행정 형벌은 전과 올라요. 별이 올라요, 이렇게. 그 건축법상 해가지고 전과 오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법 위반해가지고 징역 벌금 같은 거 먹으면. 그런데 질서벌은 뭐냐면 이건 과태료예요, 과태료. 과태료는 전과 오른다, 안 오른다? 안 올라요. 그래서 과태료 먹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법 위반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자, 만약에 이제 집을 잘못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징역 2년 살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추석날 또 불렀어요. 야, 추석 기념으로 또 들어가라고 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한 번 그 범죄 행위를 해서 처벌받았으면 또 다시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벌금만 먹었어요. 또 매긴다? 안 매겨요. 이걸 뭐라 하냐? 거기 괄호 열고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라고 불러요. 괄호 열고 거기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입니다.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집행벌은 어떡한다? 이거는 반복해요. 반복. 몇 번이고 매길 수가 있어요. 이게 집행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이행강제금이에요. 이행강제금 이런 거요. 만약에 용적률 오바되게 지었어요. 무허건물 지었어요. 자, 무허건물 지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허가관청에서 얘기합니다. 이거 뭐가니까 언제까지 철거하시오 그랬어요. 철거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개고장 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안 하면 이행강제금 매기는 거예요. 1,000만 원 매겼어요. 또 언제까지 하시오? 또 안 했어요. 또 1,000만 원 또 매겨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매긴 것이 바로 집행벌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이 행정벌은 전가 올라서 그렇지 이 벌금 매길 때는 전가 올라서 한 번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더 무서운 거 이거. 계속 매기니까. 1년에 2번까지도 매기니까. 1년에 2번까지. 3년이면 6번 매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무서워요, 사실상. 물론 벌금은 전가 오르는, 이건 전가는 안 오르지만 무섭습니다. 이게 이행강제금. 몇 천만 원씩 나와요. 이거 나올 때, 이행강제금 나올 때. 위반 건물에 대해서. 그 이행강제금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다. 이건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들어간단 말이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누가 부과하느냐? 건축 허가권자가 부과한다. 허가권자 부과합니다. 허가 내준자가 부과하는데 부과 대상은 위반 건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기간 내 시행하지 않았나요? 그때 매기는 것이 바로 뭐다? 이행강제금이다. 시명령 이행하지 않으니까 고치라는데. 부과 횟수 최초 시정명령 있었는 날 기준에서 1년에 몇 번까지? 2번까지 범위 내에서 지방자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요. 1년에 몇 번까지 기준해서 1년에 2회. 시험지 쉽게 나올 때 1년에 6회를 낸 적이 있어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6회면 너무 쉽죠. 2회인데 6회니까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부과 기준입니다. 얼마 부과할 것인가. 4가지. 1번 도발 1번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위반 또는 무허가 무신고한 건물, 무허가 건물, 무신고 건물,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 이거는 1제곱미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가 위반점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갖다가 곱해가지고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센 겁니다.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 무허가 무신고 건물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곱한 다음에 면적, 위반 면적까지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면 매기면 돼요. 나머지 2번. 나머지 자잘한 건 얼마 매기냐?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금액을 정하면 그 금액 매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무서운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이 무섭습니다. 건폐율 오버된 거, 용적률 오버된 거, 허가 없이 하는 거, 신고 없이 하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서민주택 같은 걸 짓다가 조금 위반했어요. 그럴 때는 금액을 깎아준다. 3번입니다. 즉 연면적, 공동택은 세대당 주거면적이고 세대당 면적은 뭐냐면 집주마다 평수 있죠. 아파트 평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면적이 전용면적 계산해가지고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 이럴 때 즉 그런 경우는
주거용 건물인데 좀 작단 말이에요. 60제곱미터면 말이죠. 전면적 60제곱미터는 한 17평 정도인데 분양평수는 한 23평, 24평, 25평 정도예요. 그 정도에 대해서는 그 이하인 건물이 서민주택이죠. 이건 봐줘요. 위반해도 어떤 걸 봐주냐니까 거기 보니까 밑에 나오죠. 구체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물 봐주고 또 60제곱미터가 아니더라도 거기 밑에 가서 사용승인 안 받고 쓴다든가 유지관리 업무를 위반해서 적용면적을 갖다가 위반했다든가 적용을 안 한 것다든가 높이를 위반했다든가 이런 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원래 부과할 금액 얼마까지 부과한다? 2분의 1까지 좀 줄여서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다 조건이 뭐고? 주거용 건물이에요. 주택 같은 거 상관은 안 봐줘요. 주택 같은 거 봐줍니다. 그런 얘기다.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 어떻게 부과하냐? 부과 절차입니다. 갑자기 돈 내시오면 안 됩니다. 먼저 시정명령 내립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 고치시오. 만약에 고치지 않으면 돈 매기겠습니다. 이렇게 문서로서 시정명령 내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서로서 개고합니다.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게 되고 이때 시정명령 반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합니다. 이제 이행했으니까 고쳤으니까 혹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멈춥니다. 그런데 옛날에 부과된 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러니까 이행을 했으니까 그럼 옛날 거 부과된 걸 어떻게 하냐? 그건 봐주느냐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거둬야 되느냐?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끝에 보니까 이미 부과된 건 면제시켜준다 아니면 끝까지 받아낸다? 끝까지 받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설사 이행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행할 당시 거는 중지하더라도 옛날 거는 어떻게 한다? 끝까지 받아낸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네 번째. 그래서 이제 이행강제금 확정됐어요. 1,000만 원 내라 확정됐는데 기한까지 안 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방세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하게 된다. 아마 이런 절차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압류하고 공매 있죠? 이렇게 하게 됐죠. 그죠? 공매 같은 거 하게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회수를 하게 되겠죠. 금액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행강제의무이고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그 전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기초 입문 강의이지만 이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해놓은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행강제금 조금보다 중요한 것들인데 자세한 건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나 또는 심화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제1장인 건축법 끝냈잖아요. 그래서 2장은 주택법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강의를 갖다가 일단은 끝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강에서 6강에서 주택법 이하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강에서 건축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6강에서는 제2장 주택법 몇 쪽부터 들어가냐면 28쪽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주택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